나는 최근까지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건물이 노후화되긴 했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자취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층은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 15층이었다.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1년 전 여름이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예민해져 있던 날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나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한참 뒤 깨어보니 새벽 2시였다. 갈증이 느껴졌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을 때 부엌 창문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도와줘. 제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음을 가다듬고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뭐지? 착각이었겠지 하고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매일 새벽 2시에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존재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시선들,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듯한 착각들, 특히나 자려고 침대에 누울 때면 더더욱 누군가가 내 바로 옆에 있는 듯이 숨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후 나는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것 아니냐며 나를 걱정했다. 그리고는 같이 우리 집에서 며칠 자고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거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 새벽, 그러니까 2시가 되자마자 갑자기 거실 불이 깜빡깜빡거리며 꺼졌다. 우리는 깜짝 놀라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 흐느끼는 소리. 친구는 겁에 질려 뭐냐고 물었고 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친구는 뭔가 결심한 듯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꽤나 유명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특히나 내가 사는 15층은 과거에 누군가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 이후로 친구는 우리 집에 오려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매일 잠을 설치며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모든 짐을 다 옮기고 아파트를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살펴보러 갔다. 그제서야 안사실이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사를 떠나기만 기다린 것처럼 말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뒤로 나는 그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했다. 아마도 그 존재는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그럴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영수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고 김 씨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고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자려고 누웠지만 문득 아까 들었던 소리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손전등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그 흐느끼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구석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낡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 뒤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본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때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김 씨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본 김 씨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이 일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그 낡은 문 뒤 공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그 아파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지하 창고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도와줘요라고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그 공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그 창고는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그저 이상한 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남겼지만 김 씨는 뭔가 더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다시 한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그 공간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더니 이상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에 희미하게 여기 있어요 라는 글씨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소는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공간은 완전히 개조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었고 이상한 소문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으며 가끔씩 지하로 내려갈 때면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결코 그 공간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그 의문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습니다. 도와줘요. 이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외침이었을까요? 김 씨는 그 답을 찾아 나선 것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던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적한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숲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엔 드문드문 외딴집 몇 채가 있는 정도였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누웠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어떤 물체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 갔다. 그러다 문득 귀를 기울이자 다른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철수야, 철수야. 가슴이 서늘해진 철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밖은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정원뿐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환청인가? 철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매일 밤이면 그 낮은 목소리가 철수의 이름을 부르며 창문을 두드렸다. 며칠 뒤 불안감에 휩싸인 철수는 가까운 이유, 즉 민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민수는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한 전설을 이야기해줬다. 그 집은 오래전 어떤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 집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 후로 그녀의 원호는 외로운 밤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창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철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리고 창문 근처에 부적도 붙였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철수야, 철수야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두려움에 떨며 창 쪽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철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의 윤곽이 흐릿했고 깊은 눈구멍 속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 존재는 삽시간에 사라졌다. 그 후로 철수는 그 집에서 머물 수 없었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간 후에도 그 목소리는 가끔씩 그의 꿈속에 나타나 철수를 부르곤 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그 집은 누가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지금도 그 집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가끔 밤의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한다. 밤이 되면 창문 근처에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는 것을 본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것은 마지막에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다. 내가 다음이야.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굉장히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장미저택이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그 집의 정원에 유난히도 붉은 장미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을 꺼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그 저택은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민수는 항상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잠드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에게 각종 공포썰을 짜랑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에게 장미저택에 들어가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느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 민수는 랜턴과 카메라를 챙겨 장미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열리긴 했습니다.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아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어둡고 먼지가 쌓인 공간을 랜턴 불빛이 비추자 민수는 시원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택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래된 벽지와 낡은 가구가 그대로 있었고 벽난로에는 꺼진 장작들이 남아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1층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가볍게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얼어붙었지만 이내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2층을 오르자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침실로 보이는 방에 들어서자 순간 쿵하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 방 안을 조사했습니다. 방 안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민수는 그것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오래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지막 몇 장에서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나타나는 그 영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녀는 날 부르고 있다.
어쩌면 내가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민수는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페이지에 강렬하게 적혀있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미는 그녀의 피로 물들어 있다. 그 순간 민수는 정원이 기억났고 그 장미들이 유난히도 붉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며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일기장을 날려버렸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일기장을 뒤쫓으려 했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민수는 급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미 덩굴이 그의 발목을 잡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저택을 벗어날 때까지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듯 뛰고 있었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벌어진 달빛 아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후로도 장미 저택을 피했습니다. 그 붉은 장미들은 여전히 그곳에 피어 있었고 고요한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경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